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내일의 내일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될 노성열 기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과 의료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그 전에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 뇌의 디지털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쌍둥이, 사람 뇌를 컴퓨터로 모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공지능의 아버지 앨런 튜링 박사는 인공지능을 thinking machine, 생각하는 기계, 지능 기계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능이란 말은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사람의 두뇌 같은 역할, 생각하는 역할, 판단하는 역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그 물건이 마치 두뇌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혼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이 접목된 지능차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청소기나 냉장고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그 가전제품은 또 자기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주인과 대화를 해가면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정해진 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로봇 또는 봇이라고도 합니다. 그 용어하고 인공지능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은 그 어떤 사람의 영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람의 신체처럼 외부에 물화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쉽겠네요. 이런 인공지능이 나타난 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고대로 거슬러 가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56년에 다트마우스 모임이라는 미국 다트마우스 대학에서 존 맥카시 당시에 그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은 몇 번의 부흥기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AI 윈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역사 중에서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한테 패했을 때 우리나라는 AI 쇼크 시대로 넘어갔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다른 국가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weak AI, strong AI라고 말하는데요. weak AI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좁은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strong A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좁은 AI, 그러니까 weak AI는 아까 예를 든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냉장고처럼 특정 분야에서 그 해당 업무만 잘 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입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기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알파고도 대표적인 의미에서 바둑 분야의 weak AI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100% weak AI이고요. strong AI는 아직 현실에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터미네이터나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구분이 힘들 만한 일반 범용 인공지능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수 있다, 등장할 수 없다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자, 그러면 위크 AI가 실제로 어떤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하는 분야를 우리가 세 분야, 세 동네를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동네인 법조계로 한번 가보죠. 인공지능이 법률에 합쳐지면은 법률, 리걸이란 말을 붙여서 리걸 AI라고도 부르고요. 법률에 적용된 기술이라고 해서 리걸 테크라고도 부릅니다.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잖아요.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것이 인공지능 변호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판사와 검사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민간 영역이니까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의미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중국이나 동유럽의 IT 강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인공지능 판사까지도 활발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8월에 조금 법조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알파로라는 이름을 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알파고,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법에 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경진대회라는 것은 인간 변호사와 이 인공지능 변호사 간에 누가 법률 문제를 잘 해결하나 시험을 쳐서 테스트를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금방 짐작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들이 3대 0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5개 팀이 들어갔는데 인공지능과 사람이 한 조를 이룬 3개 팀이 인간 변호사끼리 한 조를 이룬 2개 팀을 완파를 하고 1등, 2등, 3등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에 보이는 표와 같고요. 변호사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준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법원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해서 온라인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류도 낼 수 있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 법원 4.0이란 계획하에 우리나라 법원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검사 분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대세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기소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용의자가 있겠죠. 이 용의자를 잡아서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판에서 어떤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판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죠. 이 검사의 이 기소권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인간의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권리를 검사라는 사람들에게 집중시켜놨기 때문에 이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기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아직은 망설이고 있고 좀 더 시험적으로 테스트만 되풀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이 우리 병원과 의사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디컬 테크놀로지, 메디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의사는 미국의 IBM사에서 만든데 왓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십 개 병원이 왓슨을 도입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따져도 수백 개 병원에서 지금 왓슨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유한 인공지능 닥터 앤서를 지금 개발해서 병원에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단계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에 사람이 아프고 나서 병원을 찾아오는 사후적인 치료가 아니고 사전에 프리벤티브, 예방하고 사전에 그 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프리딕티브, 예측하고 그리고 과거처럼 모든 환자가 거의 똑같은 치료와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세에 가장 맞춤형으로 어떤 약과 치료법을 적용받게 되는 정밀의료, 프리사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사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협력해서 치료하는 participatory, 참여형 의료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이 화면이 인공지능 왓슨이 의사에게 추천한 화면인데요. 위에 초록색, 분홍색, 밑에 빨간색 화면별로 각각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치료법, 중간, 그리고 권하고 싶지 않은 치료법,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신호등식으로 해서 의사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왓슨이란 조수가 도와주는 그런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공지능이 의사를 도와야 될까요? 과거에는 인공지능 없이도 잘했는데 정보의 홍수 때문입니다. 논문을 포함한 의료 데이터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5년 기준으로 사람 의사가 10분에 한 편씩만 암에 관한 논문을 읽어도 매일매일 20시간 이상을 읽어야 겨우 세계에서 발행하는 주요한 논문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의사는 논문만 읽고 진료도 못하고 잠도 못 자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모두 읽어서 인간 의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정보에 요약본만 추려서 전달해주면 사람은 그 요약본만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정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의사를 돕는 조수처럼 왓슨 같은 조수형 인공지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의료인공지능은 영상의학 쪽에서 활약을 하는 전자눈, 일렉트로닉 아이를 가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 종류의 영상 자료들이 생산이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영상 사진이 나올 것이고요. 초음파 진단을 받으면 태아가 움직이는 그 동영상이 나올 거고요. 내시경을 하면은 여러분 대장, 소장 속에 있는 영상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일일이 사람 의사가 눈으로 보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이 영상 자료를 학습을 시키면 여기에 병변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질병 1기다 2기다 3기다 하는 판단을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판단을 해주는 경지까지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료인공지능의 종류는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소위 사람의 몸에서 24시간 365일 나오는 바이오 정보를 시계나 벨트나 반지 같은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을 해서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환자나 정상인의 그 디지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결과 병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떤 치료법을 쓰는 게 옳으냐를 의사가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가 두 번째 예를 든 우리나라의 영상 인공지능 업체 뷰노가 만든 사람 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손을 찍어보면 여러분들 어린이 자녀분이 계시면 이 손의 뼈 사진에서 성장판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인공지능 닥터는 넣으면 수초 만에 딱 판단을 해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갤럭시 워치죠. 차고 있으면 혈압이나 심전도 같은 여러 가지 바이오 데이터들이 저절로 축적이 되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맨 오른쪽은 반지 모양의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금융과 인공지능 법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